자, 여러분들 이 기사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미국이 간밤에 드디어 이제 타결을 받는데 미국 정부는 부채 한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부채 한도가요. 그래서 이것을 공화당에서는 못 늘려주겠다. 민주당에서는 늘려주지 않으면 국가 정부 파산하고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월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폭탄이 된다. 뭐 이렇게 가면서 지난 한 수개월 동안 서로 힘겨루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정부 파산을 그러니까는 막는 대신에 공화당의 요구를 사실상 다 들어줬죠. 소위 말해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같이 지금 그러니까 공유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워싱턴의 엘리트들이 공유하고 있는 건 바로 뭡니까? 미국의 국방력 강화죠. 군사력 강화요. 이 예산만 증액을 하고 나머지는 다 동결. 그럼 민주당의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죠.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중산층과 노동자층들을 대변하는 이런 정당으로 적어도 국내에서는 가고 있는데, 예? 정부의 역할을 그러니까 사실상 스스로 그러니까는 닫아버린 거잖아요. 이런 논쟁이 있을 때 그러다 보니까는 크루그만이 사실은 민주당 쪽에 가까운 이 경제학자잖아요. 우리나라의 가장 이름이 많이 알려진 경제학자지요. 나는 이 양반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 양반에 대해서 이 양반 글들을 내가 다 연구를 해봤기 때문에 한계도 많이 알고 있고요. 그거 나중에 한번 글쓸 때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크루그만이 뉴욕타임스에 칼럼을 쓰고 있잖아요. 네, 오래됐지만은 칼럼에 쓴 글이 화제가 돼가지고 여기저기서 이제 그러니까는 기사화하고 우리나라 국내에도 그러니까는 이게 기사가 됐었죠. 이게 5월 23일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닙니다. 한 열흘 조금 더 된 것 뿐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런 얘기했습니다. 제목이 굉장히 자극적이지 않아요? 미국 정부가 31조 달러 부채 갚지 않아도 된다. 미국 정부의 부채를 알려면은요, 절대 규모를 알려면은 미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 규모를 보면 됩니다. 국채 규모가 한 31조 4천억 달러 정도 돼요. 그러니까 반올림해서 31조 달러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이런 얘기를 만약에 제가 했으면은 한국의 정부 부채 지금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 1060조 되는 것을 1000조 원이 넘었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 안 갚아도 된다. 1000조 원 안 갚아도 된다. 이런 얘기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벌떼처럼 저를 공격할 게 아닙니까? 최 교수가 미쳤다. 포퓰리즘적인 저거 한다. 이런 얘기들 하고 그러잖아요. 작년에 우리가 2월 달에 대선 주자들 간의 텔레비 토론에서도 이 국가부채는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크루그만이 이런 얘기할 때 나는 한 번도 크루그만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국내 학자를 본 적이 없어. 평상시에 만약에 최백은이 만약에 이런 얘기하게 되면은 벌떼처럼 조선일보 사건에 나서서 갈 텐데 크루그만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인용해서 보도를 하지 이걸 미친놈이라고 이렇게 보도를 안 해. 이게 뭡니까? 지적인 완전 사대주의죠. 지적인 사대주의. 예? 크루그만은 어쨌든 노벨상을 받아서 그런 건지, 예? 이런 얘기 해더라도 감히 그러니까는 못 건드리고, 예? 자, 그 다음에 이 얘기를 크루그만만 한 게 아니에요. 자, 이게 언제 거냐면요. 한국일보에 옛날에 아베가 이제 죽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날짜를 잘못 그렸네. 2020년 적을 거예요. 이게 그 한국일보 거기 안에 현재 날짜에 있는 걸 바꾸는 거를 이렇게 한 걸 같은데, 하여튼 아베가 이런 얘기 했었어요.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아베가 일본의 중앙은행 있잖아요. 이건 정부의 자회사다. 일본의 정부 부채가 어느 정도 됩니까요? 일본 정부 부채가 1270조 엔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1000조 엔 나라빚 안 갚아도 돼. 이랬어요. 크루그만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예? 똑같은 얘기 아니냐고요. 크루그만하고 아베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한국에서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흔히 하는 얘기가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얘기, 흔히 하는 얘기. 야, 미국과 일본은 기축통화 국가야. 이런 얘기 하죠. 근데 크루그만하고 아베가 하는 얘기 중에 기축통화에 기자도 안 나와요.
정부 부채를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로 기출통화의 기자도 얘기를 안 해요. 한번 봐볼까요? 핵심을 보게 되면 크루그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랬어요. 개인과 달리 정부는 죽지 않는다. 맞는 얘기죠. 여기까지요. 개인은 기껏해 한 100세 정도 살다가 죽잖아요. 수명이 다하면. 근데 정부는 그 나라가 없어지지 않는 한 정부는 죽지 않잖아요. 그렇죠? 맞죠? 여기까지요. 세대가 지날수록, 즉 시간이 지날수록 매출, 즉 세금 수입, 세수가 늘어난다. 이 말도 맞는 얘기죠.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경기가 침체, 즉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는 거의 예외적이고 대체적으로 경제 성장률은 플러스가 지속되잖아요. 경제가 성장한다는 얘기는 그 나라 전체 소득이 증가한다는 얘기잖아요.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똑같은 세율 하에서는 세금이 더 많이 거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거 맞는 얘기예요. 여기까지도요. 맞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핵심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크루그만은 정부가 채권을 발행했으면 이자를 갚아야 되잖아요. 돈을 빌렸으니까 이자를 갚으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만기가 들어오게 되면 원금을 상환해야 되잖아요. 빌린 돈에. 근데 그 원금 상환을 새로운 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원금을 갚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돌려막기 하면 된다 이거예요. 예? 이거 보니까 완전히 상환하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거예요. 돌려막기 하는 거라 이거. 다른 의미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개인은 그게 안 되잖아요. 개인이나 기업은 그게 안 되잖아요. 영원히 돌려막기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영원히 돌려막기가 된다면은 이자만 갖고 영원히 원금은 돌려막기가 된다면은 크루그만의 얘기가 틀린 게 없잖아요. 예? 자,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오늘 이해해야 되는 핵심 내용입니다. 이거를 이해해야지만이 아까 얘기했듯이 불평등, 자산 불평등, 그리고 이 혐오의 토양을 그러니까는 없앨 수가 있습니다. 자, 아베가 한 얘기 봅시다, 이번엔요. 아베는 뭐라 했냐면은, 일본의 국가부채 1000조엔의 절반은 일본 은행이 사주고 있다. 지금 뭐냐면, 여기서도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정부가 돈을 빌리는데, 채권을 되게 발행해서 돈을 빌리잖아요. 근데 그 채권을 중앙은행인 일본은행한테 니네가 이거 매입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50% 바라고 있거든요. 50% 조금 넘었다는 게 지난해 우리가 중반기부터 나왔던 저거잖아요. 예? 그래서 무슨 얘기겠습니까? 왜 이게 가능하냐? 일본은행은 정부의 자회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정부라 이거잖아요. 정부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회사니까는 내가 발행한 부채에 대해서 중앙은행은 어떤 존재예요? 중앙은행의 핵심은 뭡니까? 핵심적인 권한은요. 발권력,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권력이잖아요. 예?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권력. 근데 자기의 자회사야. 그럼 뭐예요? 돈 찍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내가 발행한 이 부채, 즉 뭐냐면 나한테 돈을 빌려줘. 예? 빌려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행이 사주고 있다는 게 그 얘기예요. 만기가 오더라도 상환하지 않고 차환하면 된다. 크루만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이게 돌려막기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 그렇죠? 여기서 그러니까 일본도 이제 이 금융자본들이 저기 있다 보니까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무시했다는데 그냥 개 무시하고 그냥 저기 그래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지금 국가 채무 발행이, 예? GDP 대비 그러니까 230% 돌파할 정도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 아베하고 크루그만의 얘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만이 여러분들 금융을 이해하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의 국가 채무가 2020년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1069조 원입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최백은이 상환하지 않아도 돼. 원금. 예? 이자만 갚을 능력이 있으면 돼. 상환하지 않아도 돼. 만기 들어오면은 돌려막기 하면 돼. 이런 얘기 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벌떼처럼 저 공격할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과거에 소개했었죠. 우리나라 국가 채무는 중앙정부 채무하고 지방정부의 순채무를 합한 거다. 근데 다른 방식으로 구별하게 되면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나눈다. 예? 근데 이거 여러분들 있잖아요. 기재부가 만든 자료입니다. 이거 기재부요. 기재부가 만든 자료예요. 거기에 보게 되면 적자성 채무가 어떤 채무고 금융성 채무가 어떤지 설명이 달려져 있어요. 제발 좀 그거 좀 들여다보세요. 이 정부 채무 1070조 원 중에서 한 680조 원은 이게 적자성 채무이고 나머지는 금융성 채무라 이거예요. 한 400조 원 정도는요.
근데 적자성 채무하고 금융성 채무는 무슨 차이냐? 적자성 채무는 국민이 상환에 대해 부담을 갖는 채무인 거예요. 즉 정부가 대통령이 갚지 않잖아요, 이거요. 국민이 결국은 부담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학생들 가르치면서 그래요. 니네들 정부 채무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니네들이 굉장히 막 그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이걸 대하는 이유가 이거 다 이게 미래 세대인 자기들이 부담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 예? 그런데 니네들 아냐? 이 중에서 한 680조 원만 적자성 채무고 금융성 채무는 390조 원 정도인데 이 차이가 뭔지 아냐? 모른대. 그러니까 모르면서 니네들은 그냥 무조건 되고 언론이 쓰는 대로 언론이 얘기한 대로 그냥 그걸 떠들어대면은 예? 그게 소위 말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경제학을 오히려 그러니까는 사회에 해악적으로 사용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해요. 거기 보게 되면요. 금융성 채무에 대해서 기재부가 뭐라고 설명을 달아놨냐면요. 이 표 밑에 보게 되면은 설명이 달려 있어요. 뭐라고 달려 있냐면은 정부가 상환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는 채무야. 예? 정부가 이거는 자기가 상환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채무라 이거예요. 그럼 국민이 부담을 져야 되는 건 적자성 채무만인 거야. 첫째는 그러니까 수치하고도 안 맞다 이거야. 즉 국민이 부담을 져야 되는 것은 678조 원이고 1070조 원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 차이를 알으셔야 되고요. 첫째는요. 그러니까 금융성 채무는 정부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평채 같은 걸 발행해가지고 달러나 유로화 같은 걸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 이런 채무야. 예? 그러니까 그걸로 그렇게 나중에 상환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주택 이 채권을 발행을 해가지고 그것도 그러니까 빌려준 사람들한테 다 상환할 수 있는 그런 자금들을 갖고 있는 것들이야. 금융성 채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금융 성격을 갖는 채무다 이거예요. 예? 그 돈놀이 하면서 지금 생긴 것들이기 때문에 그건 부채이면서 동시에 뭐냐면 그 금융 자산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 그럼 이런 얘기를 모르고 그냥 천조가 넘는데 이거 그냥 공포 마케팅이죠. 조선일보가 잘 쓰는 공포 마케팅이죠. 근데 678조 원만이나 적자성 채무다 이거예요. 둘째, 문제는 뭐냐? 678조 원도 상환하지 않아도 돼. 이런 얘기하게 되면 또 미쳤다고 방방 뜰 게 아닙니까? 그러면 크루그만도 미친놈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아베도 미친놈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일관성 있게 가려면은. 아베하고 크루그만이 어디 기축통화 기자나 얘기했습니까? 정부의 채무하고 민간 채무하고 차이를 가지고 얘기한 것 뿐이에요. 차이를 얘기한 거야. 자, 그걸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중앙은행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베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자, 이거 봐보세요. 그러면 이제 또 무슨 얘기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일본의 국가 채무를 얘기할 때 아주 단골 메뉴로 얘기하는 게 있죠. 일본의 국채는 대부분이 일본 국민이 갖고 있대. 일본 국민들이 국내에서 다 갖고 있대. 외국인들은 별로 안 갖고 있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있잖아요. 제발 좀 자료 찾아보면 바로 나와요. 구글에 검색을 하면요. 일본 정부에서 발행하는 거에 보면 나와요. 작년 말 기준으로 일본의 그러니까는 이 국가 채무 중에서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 규모가요. 166조 엔입니다. 166조 엔이에요. 예? 이게 전체 국채의 14%입니다. 14%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한 10%도 안 될 때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일본 국민들이 대다수 갖고 있다. 근데 어쨌든 14%인데 166조 엔인데요. 166조 엔을 이게 이제 왜 이 얘기 나오냐면 자, 외국인들이 이렇게 갖고 있는 거를 일시에 다 팔아가지고 매각해가지고 달러로 그러니까는 다 바꿔서 나갈 때 그 충격 그걸 방어할 수 있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외국인이 갖고 있는 거를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예? 미국은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갖고 나가면서 달러를 하는 거니까 달러 찍어내면 되는데 일본은 달러 찍어내지 못하잖아요. 예? 자, 166조 엔이 달러로 환산하면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우리가 1달러당 한 139점 몇 원에 한 140엔 되잖아요. 그 환율로 제가 이걸 나눠보면 얼마 되냐면 1조 1900억 달러입니다. 1조 1900억 달러. 그럼 이게 만약에 일시에 나가지도 않습니다. 나갈 일도 없지만은 일시에 나간다고 할 때 이걸 방어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뭡니까? 외환보유액이잖아요. 일본의 외환보유액이 1조 2천억 달러야 되거든요. 그것에 그러니까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하면요. 94%입니다. 굉장히 많은 거죠. 94%가 그러니까 쫙 빠져나가게 되면은 이게 진짜로 일시에 빠져나가게 되면 일본 완전히 금융 붕괴 상황이 올 수 있죠.
근데 일본 국채를 외국인들도 다양한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특히 뭐냐면 외국의 중화은행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중화은행들은 되게 뭐냐면 장기 투자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투자 목적으로, 투기 목적으로 하는 이런 대상들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같이 행동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일본 정부가 무슨 망한다 이런 게 구체화되기 전에는요. 파산한다 하기 전에는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만약에도 일시에 만약에 빠져나가면 뭐 그런 우리 일반 국민들은 그런 논리에 굉장히 아주 약하잖아요. 일시에 빠져나가게 되면 94%가 나가니까 이건 당연히 충격이 오지요. 94%라고 하니까. 예? 거의 외환보유액을 거의 전체를 다 그러니까 다 소진시켜버릴 수가 있는 거니까요. 예? 일본이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한국은요. 한국의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 규모 아세요? 좀 알고선 얘기들을 하세요. 첫째는요. 알고선 얘기를 하시라고. 이거 찾아보면 나와요. 기재부가 매월 재정동향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요새는 재정동향이라는 용어를 싹 바꿔가지고 정부의 그 세수, 수입 뭐 이런 걸로 용어로 바꿔놨더라고요. 근데 월간 재정동향 5월호를 보게 되면요. 매월 나오는 거니까는 재정동향을 보게 되면요. 책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부분을 보게 되면요. 예? 보게 되면은 여기 나옵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국채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가. 4월달 기준까지 지금 집계치가 나와 있어요. 5월달까지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6월 재정동향이 책자로 아직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외국인 국고채를 보게 되면 4월달 기준으로 192조 원입니다. 192조 원. 예? 여기 나오잖아요. 192조 원. 전체 국채 발행액이 어느 정도냐? 한 20% 됩니다. 19.7%니까 그 밑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퍼센테이지로는 일본보다 많은 거고 절대액으로는 한참 모자라는 거죠. 그럼 192조 원을 달러로 환산하면 얼마냐? 달러로 환산하면 얼마입니까? 여기다 그러니까 곱하기 이거 나누기 192조 원 나누기 요새 환율 얼마입니까? 1310원대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그랬잖아요. 예? 그걸 나누게 되면은 얼마가 나오냐? 1464억 달러입니다. 1464억 달러. 우리나라 외환보액이 어느 정도 돼요? 4200억 달러 되죠. 대충 그 정도로 알고 있죠. 4천억 달러가 좀 넘는다는 거. 그 중에 몇 퍼센트냐? 34%입니다. 그럼 일본하고 한국하고 할 때 누가 더 안정적인 겁니까? 한국이 더 안정적인 거잖아요. 일본은 아까 94%, 한국은 34%. 네? 그렇잖아요. 좀 객관적인 비교를 하시라고요. 또 일부 사람들은 또 그런 얘기예요. 그럼 또 일본은 대외 채권이 굉장히 많다. 그 대부분이요 민간이 갖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오히려 순채무자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달러값이 막 폭등을 해 한국에서. 근데 내가 달러를 좀 갖고 있어. 그럼 우리나라 정부에서 막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할 때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동원해도 이게 방어가 안 돼. 그럴 때 민간이 내가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그걸 갖다가 시장에 던져줍니까? 달러값 안정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라면 그러실 거냐고. 민간들은 개인이나 기업은 자기 이익 극대화 관점에서 움직이잖아요. 달러 내놓습니까? 안 내놓지요. 손실 보면서 못하는 데나요. 내가 갖고 있으면 더 이익을 볼 수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외환보유액 그러는 겁니다. 에? 제발 좀 알고서 좀 얘기 좀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베가 왜 그러니까는 일본은행이 그러니까는 자회사라고 얘기했고 왜 일본은행이 그러니까는 돈 찍어가지고 정부 부채를 사주면 된다. 그래서 차환을 하면 된다. 돌려막기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냐면요. 이렇게 말하는,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아베가 그러니까 정치인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경제를 모르면서 무식해서 그렇게 한다. 이거 아닙니다. 저도 아베를 싫어하는 사람이지만은, 이제 뭐 죽은 고인인데 싫어해봤자지만은, 싫어하는 사람이죠. 정치인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지만은, 아베가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아베의 경제 스승이 있거든요. 아베노미스르관. 다 이거 교육받고 한 얘기에 이해를 하고선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앙은행에 대해서. 중앙은행과 정부의 관계를요. 중앙은행과 정부의 관계는요. 중앙은행에 우리가 가장 롤모델이 어딥니까? 영국의 영란은행이거든요. 영란은행의 홈페이지에 가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영란은행 홈페이지를 캡처한 겁니다. 영란은행 홈페이지요. 궁금하면 영란은행 홈페이지 들어가 열어보세요. 제가 거짓말 하나. 뱅크 오브 잉글랜드 홈페이지에 보게 되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요? The Bank of England was founded as a private bank in 1694 to act as banker to the government라고 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란은행은 1694년에 민간은행으로 설립이 되어졌는데 뭘 하기 위해서? 정부은행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정부의 은행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고 됐잖아요. 그러면 영란은행은 중앙은행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중앙은행의 가장 큰 권한은 뭐예요? 발권력,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뭘 위해서? 정부의 은행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그러니까 돈 빌려주게 돈 찍어서 빌려줄 수 있는 게 정부은행이지 뭐예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자, 또 이제 뭐게 되면요. 왼쪽에 있는 그림이 뭐냐면요. 우리나라도 저기 남대문에 가게 되면 옛날 한국은행 건물을 한국은행 박물관으로 쓰고 있죠. 어느 나라 중앙은행은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중앙은행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역사들이 되게 있다 보니까요. 여기 보게 되면요. 영란은행의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인데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 뭐냐면요. 어떤 문서잖아요. 문서요. 문서인데 뭐냐면 매뉴스크립트. 오브 차터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전통시대 때 왕이 뭐합니까? 왕이 어떤 명령을 낼 때 보면 교지를 내리죠. 교지. 두루마리 같은 이런 데다가 드라마에서 보게 되면은 교지를 막 갖고 가가지고 딱 이제 왕의 교지를 저기 하면 다들 엎드려가지고 그걸 받들잖아요. 이게 왕의 칙령입니다. 왕의 칙령이야. 예? 이게 바로요. 그 밑에 보면 마패 같은 게 이렇게 달려있거든요. 이게 왕의 저거를 상징한 저거예요. 여기 내용에 보게 되면요. 이게 1694년 7월 27일 날, 7일 27일 날, 뱅크 오브 잉글랜드가 설립된 날짜입니다. 설립된 날짜야. 날짜인데, 거기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 나오잖아요. 첫 번째 문장이 그거예요. 아까 그랬듯이요. 영란은행은 정부의 은행 역할을 하기 위해서 민간은행으로 시작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왜 이런 걸 만들었냐 하면 그 다음 문장이 나오잖아요. 프랑스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자금 조달이 필요했다 이거예요. 전쟁 자금 조달하기 위해서. 당시에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보게 되면 세계사라든가 이런 데서 이런 얘기 들었죠. 1492년에 콜럼부스가 미 대륙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이 미 대륙을 식민지로 삼아가지고 거기서 금은 이런 것들 기금수들 막 이제 뺏어오고 막 이제 그러잖아요. 인디언들 막 살육하고 그렇죠. 식민지로 만들고 식민지 개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잖아요. 그때 처음 그러니까는 세계의 패권을 장악한 게 포르투갈에서 시작하죠. 근데 그게 금세 뭐냐면 어디로 갑니까? 스페인으로 넘어가죠. 스페인 무적 함대 얘기 나오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스페인에서 어디로 갑니까? 네덜란드로 가고 네덜란드에서 사실 프랑스로 갔었죠. 그리고 최후의 승자는 뭐냐면 영국으로 가잖아요.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바로 뭡니까? 군사력이었었죠. 특히 뭡니까? 해군력. 그래서 스페인의 무적 함대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마지막 1694년이면요. 우리가 명예혁명이 일어나고 1700년대 바로 직전이니까요. 영국이 드디어 그러니까 제일 강자로 패권을 장악하기 바로 직전인 겁니다. 직전인 거야. 그러니까 프랑스하고 이제 막판 일전을 남겨두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었죠. 여기서 프랑스를 이김으로써 어떻게 된 겁니까요? 영국이 소위 말해서 대영 제국의 역사가 시작되는 하나의 출발점이 열리는 거잖아요.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예? 중요했어. 영국이 그러니까 대영 제국의 역사가 열리는 중요한 분기점이었다고요. 이 속에서 영국의 중앙은행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여기서 보입니다. 예? 영국의 중앙은행. 우리가 농업사회 때는 중앙은행이 없었잖아요. 산업사회가 되면서 중앙은행이 도입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영국에서 이제 이게 제대로 된 중앙은행, 현대적인 중앙은행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당시의 왕과 여왕이 윌리엄 3세하고 메리 여왕이었었어요. 예? 이들이 이제니까는 당시 뭐 칙령을 내리는데 뭐냐면 차터라는 게 우리나라 보게 되면 여러분들 그 시중에 보게 되면 SC 제일은행이라고 있었었죠. 요즘은 이 지점을 보기가 힘들어요. 지점을 많이 폐쇄한 것 같아요. 우리 외환위기 이후에 많은 민간은행들을 해외에다 매각을 했잖아요. 그때 제일은행이 굉장히 큰 은행이었었습니다. 제일은행이 그러니까는 외환위기 충격으로 망하면서 자본금 다 상하면서 달러를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매각을 했죠. 어디한테? 영국의 SC 은행한테. SC가 뭐의 약자입니까? 스탠다드 차터드의 약자잖아요. 영국의 유명한 그러니까 역사를 가지고 있는 스탠다드 차터드라는 이 은행 이름이잖아요. 그 은행이 인수하고 나가지고 SC 제일은행이라고 한동안 썼었죠. 왜? SC은행은 국내에 안 알려져 있고 제일은행은 많이 알려진 브랜드다 보니까는 함께 쓰다가 이제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는 제일은 떼고서 이제 SC은행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SC의 C가 차터입니다. 은행들에 되게 차터가 많이 붙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은행은 인가업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인가업이에요. 정부에서 인가를 받아야 돼. 아무나 못해요. 돈 있다고 아무나 은행업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은행업은요. 예?
인가업입니다. 인가업. 금융위원회에서 그래서 우리가 인가를 받아야 되고 영업 정지도 그러니까 시킬 수 있고 정부에 그러니까 통제를 받는 이게 은행업입니다. 왜?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게.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했냐면 거기서 되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은행업에 인가를 준 거야. 처음으로 1694년에 은행업 인가를 준 거야. 이 칙령인 거야 이게요. 왼쪽에 있는 그림이요. 그때 그거 하면서 영란은행을 왜 만들었냐면은 왕 율령하고 여왕 메리가 뭐라고 이제 그랬냐면요.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은 그 밑에 이제 중간에 보게 되면 빨간 박스를 해놨으니까요. 뭐라고 했습니까? Founded to promote the public good. 이거 제가 원문으로 그대로 해줘야지만 여러분 믿으니까. 이거 영란은행 홈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홈페이지, 영란은행 역사와 관련해서 홈페이지에 있는 것들을 다 캡처한 겁니다. Founded to promote the public good and the benefit of our people.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퍼블릭 굿 하면서 굿이 그러니까 대문자로 돼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공공선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전체의 그러니까 선. 예? 모두가 그러니까 공유하고 있는 어떤 선. 그리고 사회 이익이잖아요. 전체 사회. 그러니까 공동체 그러니까요. 이걸 촉진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뭐예요? Our people. 우리의 인민. 즉 영국의 국민들의 이득을 위해서 이득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설립됐잖아요. 영란은행의 중앙은행의 목적은 공공선과 그 다음에 전체 인민의 이익을 촉진시키는 게 목적이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규정을 했잖아요. 네? 이렇게 규정했어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제가 내용 있는 데만 좀 이렇게 일부 따온 거예요. 따왔는데 뭐라고 돼 있습니까? 윌리엄 3세의 정부는 뭐라냐면 당시 의회한테 이것도 다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는 뭘 가기로 하느냐면요. To build a naval fleet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해군 함선이잖아요. naval fleet이라는 것이요. 오늘날로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뭡니까요?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 우리가 이 뭡니까? 항공모함들 갖고 있잖아요. 항공모함이요. 이게 그 당시에 네이벌 플릿이라는 것은 우리가 쓰면서 전함이죠. 전함. 그러니까 싸움용 그러니까 군사용 배지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구축하기를 원했어. 왜? 프랑스를 격파시키기 위해서. 예? 프랑스하고 마지막 이제 일전을 겨내야 되거든요. 패권을 놓고. 근데 뭐냐면 이 배를 구축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 돈이 많이 필요해. 근데 당시에 근데 영국 정부는, 윌리엄 정부는 이 신용도가 굉장히 낮았어. 신용도가. 그 자금을 빌려야 되겠는데, 돈을 차입해야 되겠는데,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은행가들한테 차입을 해야 되겠는데, 이 신용도가 낮다 보니까는, 신용도가 낮으니까 이 돈을 빌리기가 힘든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전쟁이 오래 가다 보면은 전쟁 비용이 갈수록 늘어나잖아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세금을 걷어가지고 이자도 제대로 못 갚는 거야. 에? 너무나 많이 전쟁 자금이 지출되다 보니까. 그 약속을 못 지키게 되면 신용도가 떨어질 게 아닙니까? 그런 일이 왕왕 있었어요. 에? 영국은 그러니까 무슨 뭐 100년 전쟁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프랑스하고도요. 안에 뭐 30년 전 장미 전쟁도 하고 막 그러면서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뭐냐면 영국 정부가 어느 정도 빌려야 했으면 120만 파운드를 빌려요. 120만 파운드. 120만 파운드가 오늘날로 하게 되면 수억 파운드, 뭐 수십억 파운드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물가를 고려하게 되면요. 근데 연 이자가 얼마냐면 8%를 내야 돼. 8%면 얼마입니까요? 거의 10만 달러인 거야. 9만 6천 달러니, 9만 6천 파운드니까 10만 파운드인 거예요. 연. 예? 이걸 매달 이제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는 이자가 이렇게 되게 높은 거잖아요. 8%면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도대체가 어떻게 영국 정부가, 윌리엄 정부가 이걸 해결할 가능성이 없는 상황 속에서 타결을 본 게 런던에서 은행업 하는 애들하고 타결을 보면서 소위 영란은행을 이제 만드는 애들이 뭘 이제 교환하냐면요. 그 다음에 나오죠. The bank was given exclusive possession of the government balance. 정부의 그러니까 금고지기에 절대적인 배타적인 독점적인 저걸 준 거예요. 니네가 이제 정부의 이제 그러니까 금고지기 하라 이거지. 정부의 재정은 니네들이 다 책임지라 이거죠.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나옵니다. Was the only limited liability corporation. 나오죠. limited liability corporation이 뭡니까? 우리가 오늘날 근대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이라는 것이 근대사의 산물이잖아요. 근데 기업의 대부분의 기업은 어떤 형태를 갖고 있습니까? 주식회사 형태죠. 기업이 주식회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개인회사도 있잖아요. 차이는 뭡니까? 주식회사는 그러니까 많은 대중들한테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거잖아요. 주식을 발행을 통해 가지고요.
그 주식을 소유를 하게 되면은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 기업의 투자자로서 주인으로서 참여하는 거잖아요. 개인 기업은 뭐냐면 자기 돈만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주식회사를 뭐라고 돼 있습니까? 오늘 상법에 보게 되면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이런 상업 시간에 뭐라고 배웠습니까요? 주식회사는 유한책임회사라고 돼 있죠. Limited Liability Corporation, 유한책임회사라는 얘기죠. 한도가 있는, 책임의 한도가 있는 회사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유한책임회사가 이 당시에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정부가 인정한. 자, 우리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자,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만 자영업을 해. 식당을 해. 식당을 하는데 내 돈을 그러니까 뭐 1억을 투입해서 가게를 차렸어요. 차렸는데 하다 보면은 돈이 더 필요할 수가 있잖아요. 돈이 더 필요할 수가 있어. 그 내가 1억 원을 더 그러니까 대출을 받았어. 내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예? 근데 하다가 파산할 수도 있잖아요. 불행하게. 예? 파산을 하게 되면 은행에서 대출 받은 거 1억. 그거 계속 갚아야 됩니까? 안 갚아야 됩니까? 당연히 갚아야 되잖아요. 내가 망했으니까 그거 안 갚아도 되는 거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개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부채는 무한 책임을 지고 있죠. 무한 책임을.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기업들은, 소위 주식회사들은,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부채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회사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아니면 은행에서 대출을 통해서 많은 부채를 갖고 있잖아요. 기업들이, 주식회사들이요. 그렇죠? 근데 그 회사들이 유감스럽게 사업을 다 망했어. 주식회사가. 그러면은 내가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의 주식을 갖고 있어. 그럼 내가 그 삼성전자의 주인인데 나도 주주기 때문에 그 부채, 삼성전자가 만약에 100억을 만약에 은행에서 대출받은 게 있다. 그럼 삼성전자가 망했을 때 내가 주주기 때 나도 주주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내 주식의 비율만큼 나도 그 부채를 상환할 책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나는 내 주식이 그러니까 휴지 조각되는 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내 주식이 휴지 조각되는 걸로요. 그렇죠? 거기에 삼성전자의 대주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휴지 조각되는 걸로 자기 책임은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채권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삼성전자를 그러니까 청산을 하면서 삼성전자에 남아있는 재산을 그러니까 그 채권자들이 나눠 갖는 거 아닙니까? 예? 나눠 갖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청산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주식회사는 유한책임회사잖아요. 유한책임회사. 근데 이 유한책임이라는 것이 당시의 로마법에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겁니다. 위반되는 거였었어요. 아니 네가 돈을 남의 돈을 빌렸는데 왜 그걸 책임을 안 줘? 망했다고 해가지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런데 이러한 특혜를 준 거야. 영란은행을 만들겠다는 애들한테 특혜를 준 거야. 너희들은 유한책임회사로서 그러니까 특혜를 왕이 이거 준 거야. 물론 의회가 그러니까 동의해줘가지고 한 거죠. 당시 의회는 어떤 의회였습니까? 부르주아 의회였었잖아요. 영국이 1834년도 선거법 개정하기 전까지는 자산가들만이 그러니까 참정권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의회도 되게 뭐냐면 재산가들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자산가들이 이익을 위해서 이런 특혜를 준 거예요. 특혜를. 예? 특혜를 이 유한 책임의 주식회사가 도입되어짐으로써 결과론적으로는 이게 특혜지만은 영국의 그러니까 산업 발전에 굉장히 기여를 한 겁니다. 자, 우리가 그 사회가 그러니까는 경제가 번영하고 산업이 발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창업이 많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새로운 벤처 사업이 막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새로운 사업은 우리가 미래가 불투명한 거잖아요.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얘기 바로 리스크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리스크가 있는 데다가 그 투자자들이 어떻게 투자를 해요? 예? 그 투자를 유도하는 방법은 뭡니까? 리스크를 줄여주는 거죠. 리스크를 줄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채권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안 지게 해주겠다는 거야. 투자자들한테. 그러면 그만큼 리스크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줄어드는 거잖아. 이익을 보게 되면 이익은 나눠 갖는 대신에 손실을 보게 되면은 파산하게 되면은 채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는 책임을 안 묻겠다 하니까 그만큼 리스크를 줄여주는 거잖아요. 이거 엄청난 특혜죠. 그 대신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는 새로운 사업들에 투자금을 많이 유치할 수 있게 된 거죠. 영국이 그래서 산업화에서 앞서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새로운 기업 조직 제도가 도입된 하나의 이유인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영국 왕이 원하는 120만 파운드를 금화를 제공해주고 그 대신 니네들이 은행권을 발행하게 해준 거예요. 이때가 바로 이때부터 소위 말해서 불안화폐가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는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를 불안화폐라고 그러죠. 불안화폐라는 게 뭐예요?
내가 한국은행이 발행한 화폐를 종이돈을 그러니까 한국은행에 가져갔을 때 이거 나 금으로 바꿔줘. 안 바꿔주잖아요. 이게 불환이 환자가 바꿀 환자잖아요. 바꿔주지 않는 화폐. 뭐하고 바꿔주지 않냐? 실질적인 화폐 가치가 있는 금하고 바꿔주는 화폐를 태환화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중앙은행이 생기기 전까지는 모든 화폐는 뭐냐면요. 태환화폐였었어요. 태환화폐. 즉 은행들이 그러니까 화폐를 발행해도 금으로 항상 교환을 전제로 해서 발행했던 거예요. 태환화폐입니다. 태자가 뭐냐 바꿀 태자, 바꿀 한자잖아요. 네? 금으로 바꿔주는 화폐다 이거예요. 근데 처음으로 뭐냐면 불안화폐를 발행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어떻게 불안화폐 역할을 할 수 있었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믿었냐? 이 돈으로만 세금을 납부하게 할 저걸 준 거야. 왕한테 그러니까 농민이라든가 상공업자들이 세금을 내야 되잖아. 국민들이요. 근데 얘네들이 영란은행이 발행하는 은행권으로만 나라 그러니까는 그 돈에 대한 수요가 생길 게 아닙니까? 내가 왕한테 매년 그러니까는 뭐 10파운드를 세금을 내야 돼. 근데 이 돈으로만 받겠대. 그럼 이 돈을 그러니까 자기가 구입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이 돈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금으로 바꿔주든 안 바꿔주든 관계없이 왕이 이 돈으로 받겠다는데. 그렇죠? 그래서 불안화폐, 소위 법정화폐가 등장한 거예요. 자, 이런 특혜를 딱 받아진 영란은행은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120만 파운드를 모금을 해야 되는 거야. 120만 파운드를. 근데 어떻게 합니까? 나 왕한테 이런 유한책임회사의 특혜를 얻어놨어. 그리고 나는 뭐냐면 불안화폐도 발행할 수 있어. 그리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쟤네들 뭔가 괜찮은 사업거리를 따냈네? 해가지고 막 서로 투자할 게 아닙니까? 그래서 120만 파운드가 12일 만에 다 모금된 거 아닙니까? 하루에 10만 파운드씩 그러니까 해가지고요. 예? 왜? 이 사업이 대성 나무처럼 보인 거야. 예? 그래서 그걸 왕한테 넘겨준 거야. 그래서 왕은 그 돈 중에 한 절반을 그러니까 전함을 짓는데 투입을 한 거고, 그 전함을 지어가지고 해군하고 프랑스하고 싸매가지고 이겨가지고 대영제국의 출발을 만든 거예요. 예? 그리고 뭐냐면은 얘네들은 뭐냐면 뭘 했느냐? 영국의 정부의 그러니까 금고직이니까는 영국 정부가 돈 필요하면 돈 찍어서 주는 거야. 그리고 영국의 그 국채를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찍어내는 거야. 예? 돈을 찍어내는 거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건 영국 정부가 보증해 주는 거지. 국채의 원금은 영국 정부가 상환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그걸 자산으로 가지고 돈을 줬으니까 그 채권 대신에 120만 파운드의 채권을 받은 거잖아요. 그걸 담보로 해서 은행권을 발행을 한 거야. 예? 근데 그게 유통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돈으로만 세금 내라니까 그게 유통된 거죠. 이렇게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의 그 상황을 하나의 요약을 하면 이런 거예요. 국가가 있어. 일련 정부는 뭐냐면 그 칙령을 내려가지고 은행업을 인가를 줬어. 예? 근데 뭐였냐? 정부 공구의 독점적인 관리 특혜하고 니네들은 정부의 재정 문제를 다 담당하라 이거야. 정부가 필요한 돈을 그러니까 다 공급하라 이거죠. 그리고 유한 책임의 특혜를 줬어. 그리고 뭐냐면 불안화폐, 법정화폐를 발행할 수 있게 해줬어. 국채를 담보로서. 그럼 국가가 그러니까 뭐냐면 영란은행한테 채권을 발행해 줄 게 아닙니까? 그걸 대신에 뭐냐면 금화를 준 거야. 처음에는 그 120만 파운드를 모아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정부에게 돈 공급해 주기 위해서 만든 은행이잖아요, 이게. 그리고 뭐냐면 그걸 담보로 해가지고 은행권을 발행을 한 거야. 그럼 그 은행권은 수요가 있을 게 아닙니까? 그 돈이 유통이 된 거죠. 유통이 되면서 시중에 통화량을 만든 거야. 예? 오늘날도 얘기하게 된다면요. 예? 근데 여기에 그러니까 이걸 만든 목적이 뭐냐? 이 정부니까 의회가 있었고 그러니까는 되게 기본적인 목적은 뭡니까? 사회 전체 공공선이나 인민이익 이게 기본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국가가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한 자금이라는 것은 공공선과 인민이익에 쓰는 우리가 오늘 알고 있는 게 바로 뭡니까? 재정이라는 게 공공 서비스에 그러니까는 서비스를 지출하기 위한 돈인 거잖아요. 즉 당시에 영란은행이 돈을 찍어가지고 국가한테 넘겨준 건 바로 뭐냐? 그런 의미에서 공적인 화폐인 거죠. 공적인 화폐. 재정에 사용되지는 공공 서비스에 사용되는 화폐인 거잖아요. 금융은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이 찍어내는 돈은 기본적으로 재정과 같은 개념에 썼던 거고요. 바로 공공적인 화폐였던 거예요. 공공 성격을 갖고 있는 화폐였던 거예요. 예? 이걸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요. 자, 봐보세요. 정부의 대차 대조표를 봐보세요. 정부는 국채를 발행을 해. 정부가 무슨 능력으로 국채를 발행합니까? 정부는 마르지 않는 세금이 있잖아.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예? 그 능력을 가지고 돈을 빌릴 수 있는 거잖아요. 중앙은행은 돈 찍어가지고 국채를 매입을 해. 국채를 받고 돈을 찍어내는 거잖아요. 그 정부하고 중앙은행을 연결시키게 되면 정부의 부채에 있는 국채하고 중앙은행의 자산에 있는 국채가 서로가 상각이 되어지고 자산의 조세권하고 부채의 통화만 남잖아요. 지금 뭡니까? 중앙은행이 찍어내는 돈, 법정화폐는 국민의 세금, 국민이 내는 세금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발행되는 거라 이겁니다. 예? 즉 우리가 사용하는 이 지폐, 한국은행이 찍어내는 화폐는 기본적으로 국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이것이 가치가 보증되는 거란 얘기예요. 가치가. 그러니까 한국 돈은 한국에서만 이게 신용이 보증되는 거잖아요. 왜? 외국 사람, 외국에 나가면 거기에선 뭡니까? 한국의 주권이 영향을 안 미치는 곳이니까. 근데 세금은 생명이 붙어 있는 한은 다 내잖아. 누구나 나요. 누구나 다 내잖아. 세금은요. 아기조차도 왜 소비를 할 때마다 우리 세금 내잖아요. 소비를 할 때마다. 분유를 사 먹어도 세금 내잖아요. 그렇죠? 물론 엄마가 내고 그러지만은 하여간 세금 내잖아요. 생명이 붙어 있는 한은 세금을 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제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모든 국민이 집단적으로 신용을 보증해 준 거야. 가치를요. 우리가 사용하는 법정화폐는요. 법정화폐는 그런 거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화폐를 국민들 중에 일부는 그러니까 이용에 있어서 제약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현실은요. 자, 그래서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를 봐보세요.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를 보게 되면요. 중앙은행의 주요한 부채가 뭐냐? 찍어낸 돈이에요. 지폐. 예? 우리가 사용하는 중앙은행이 발행한 한국은행이 찍어낸 돈이라고요. 그게 부채잖아요. 중앙은행 권이죠. 뭘 담보로 한 거냐? 정부가 발행한 국채라든가 정부 보증기관들이, 공공기관들이 발행한 채권, 정부가 보증한 거지, 이거죠. 이걸 담보로 잡고 하는 거예요. 예? 일부 물론 중앙은행이 발행한 채권도 있지만은. 그리고 나머지는 되게 뭐냐? 외화 표신, 외화. 우리가 외환 보유액 이런 거 있잖아요. 예국기관들이 예금을 받은 거하고 외화 표신, 이게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은행들은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정부가 그러니까 국고에 세금이 들어오게 되면 중앙에다가 예금 예치해두면서 뽑아 쓰고 앉아있는 거고, 은행은 뭐냐면 이 중앙은행권 발행한 돈을 가지고 돈놀이 하는 애들이잖아요. 예? 돈놀이 하는 거잖아. 이게 유통되면서요. 그 중에 일부를 그러니까는 고객이 원할 때 지불 준비금을 남겨둔 것을 중앙은행에다 예치를 해놓잖아요. 예치를요. 예? 그래서 은행의 예금을 받아두고 있는 거예요. 정부의 예금. 그래서 교과서에 보게 되면 은행, 정부의 은행이라고 돼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정부은행의 자산은 뭐냐면은 국채와 그 다음에 찍어내는 화폐다 이겁니다. 이 법정화폐, 불안화폐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찍어내는 화폐는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다 정부의 공공부채진 거죠. 공공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화폐인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 한국은행에 보게 되면요.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가면요. 통화정책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공개시장 운영이 가장 중요한 저거죠. 미국에 우리가 연준에서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게 FOMC잖아요. FOMC가 뭐의 약자입니까?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예요. 연방 공개시장위원회잖아요. 공개시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타이틀 쓰는 거예요. 공개시장 운영 한번 봐보세요. 한국은행이 매매대상 증권. 지금 뭐냐면 사고 팔 수 있는 증권은 국채, 정부 보증채, 그 다음에 금통위가 정하는 기타 유가증권. 이게 제한되어 있잖아요. 정부 채권만 주로 사게 돼 있잖아요. 정부 채권만. 정부 채권을 사고 돈을 발행을 하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제가 그 얘기 지금도 남아있잖아 이게요. 예? 금통위가 정하는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한국은행이 어떤 지출을 했다가, 예? 금통위가 자기들이 그러니까 판단해가지고 독립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가 손실을 입히게 되면 금통위원들이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한국은행법에 의하면요. 예? 그러니까 금통위원들은 뭐냐면 정부가 책임을 자기들 가져가 준다면 어떤 것도 다 해요. 한다고요. 한국은행이 돈을 벌면 정부에다가 귀속시키게 돼 있거든요. 이익금을요. 예? 그 다음에 한국은행이 손실을 보게 되면 국고에서 그러니까 정부가 그걸 재정 투입해서 메꿔주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아베가 자회사라고 한 거야. 말은 맞는 얘기인 거예요. 맞는 얘기야. 한국은행법 여러분들 75조 봐보세요. 대정부 여신이라는 게 뭡니까? 대출이잖아요. 우리 은행에 가게 되면 여신계, 대출계 이런 게 있잖아요. 같은 말이잖아요. 론, 대출을 하는. 정부에서 대출을 하는데 뭐라고 돼 있습니까? 1항에 보게 되면 한국은행은 정부에 대하여 당좌 대출 또는 그 밖의 형식의 여신. 그러니까 어떤 형식이든 간에 대출을 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인수할 수도 있어. 시장에서 우리가 매입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정부에게 그러니까는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고 돈 갖다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부의 국고지 뭐야 이게. 사망해 봐보세요. 거기다가 1항에 따른 여신에 대한 이자율이나 그 밖의 조건을 금토기가 정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자율은 0%도 그러니까 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극단적으로는요. 예?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는 폐지해야 된다는. 우리나라 이 공공기관의 법들은 있잖아요. 다 예국의 선진국가에 있는 것들을 베낀 것들입니다. 이거 예국의 중앙은행에 다 이거 똑같이 갖고 있는 조항이에요. 이거 없애버리면요. 웃어. 그럼 이거 없애버리게 되면은 못하라고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지폐에 대해서 정부가 그걸 보증을 해줘야 됩니까? 예? 정부가 보증을 해줘야 돼, 그거를. 예? 그렇잖아요. 정부한테 오는 이익도 없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월가의 금융자본들의 이익을, 즉 이 월가의 금융자본들은 뭐냐면 정부가 그러니까는 정부의 이 권한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한국은행을 그러니까 마음대로 정부가 활용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민간은행한테 니네들도 그러니까 금리 이자 내고 빌려 써라 이거예요. 일반 가게나 기업처럼. 말도 안 되는 짓이죠. 말도 안 되는 짓이지. 왜? 중앙은행이 찍어내는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권한이 발권력인데 그 돈 찍어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데? 정부가 그거 안 해줬으면은 정부가 뒷받침, 정부라는 게 대통령이 아니라 온 국민인 거야. 세금을 내는 온 국민. 우리가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잖아요. 예? 이걸 가지고 지금 그 신용을 보증해 준 건데 이게 무슨 한국은행이 무슨 뭐 자기들 거야? 예? 이거 온 국민의 것이라고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럼 중앙은행이 그래서 국채를 담보해서 통화를 발행했어. 발행한 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민간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은행의 일부는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고, 그렇죠? 현금으로 보유하고 나머지는 은행에다 예치를 하잖아요. 예? 예치를 하잖아. 그게 은행에 예금이 되고, 은행은 예금에 들어오게 되면은 최소한 고객한테 지불하는 지불준비금을 남겨두고 대출을 하잖아요. 가게나 기업한테. 그렇죠? 그럼 가게나 기업은 최소한의 현금 보유를 남겨두고 또 은행에다 예치를 하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돌고 쫙 도는 거야. 이게 돈이요. 그래서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돈, 아까 영란은행에게 뭐 얼마입니까? 120만 파운드를 발행을 했어. 이게 은행들 시중은행으로 돌면서 시중 통화량을 만들어내는 거야. 이게 돌다 보면은 돈이 그러니까 이게 몇 배로 몇십 배로 이게 불어날 게 아닙니까? 예? 우리나라 지금 현재 3월달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중앙은행이 찍어낸 돈이 257조 원입니다. 257조 원이요. 그런데 시중에서 그것이 얼마로 만들어지냐면 통화량이요, 3,800조 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3,800조 원이. 예? 그러니까 몇 배예요, 그러니까요. 예? 3,800조 나누기 260조 원 해보세요. 이게 몇 배가 되는가? 시중 통화량이니까 3,800조 원으로. 그럼 이 차이가 얼마예요? 이 차이가. 예? 이 차이를 보게 되면 3,200조 원이 넘잖아요. 그럼 이게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냐? 은행에서 예금을 하고 대출을 하고 이런 과정이 뺑뺑뺑 돌면 순환하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예? 만들어지면서.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257조 원만 찍어냈지만은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은 3,800조 원이 유통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니까 이 3,800조 원이 만들어진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 대출이잖아요. 예금과 대출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은행에서 우리나라 신용거래를 하는, 제가 학생들한테 그래요. 여러분들 은행에서 대출 받을 수 있어? 대출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담보대출, 하나는 신용대출이죠. 또 하나는요. 근데 여러분 담보물 없잖아. 여러분 이름으로. 예? 여러분 신용 없잖아.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행 이용 못 하잖아. 거기 끄떡끄떡하죠. 그럼 어디가? 이금융권으로 가죠. 카드로는 하지. 대부업체 가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들 세금 내잖아. 세금 낸다는 얘기는 뭐야? 여러분들이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본원통화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거잖아. 내가 그 가치를 보증해준, 나도 한 일원이니까는. 그렇죠? 257조 원 발행하는데 나도 우리가 기여를 한 거란 말이야. 근데 나는 근데 이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아. 이거 웃기는 거 아니냐고요. 웃기는 거 아니냐고 이게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이 금융자본들의 이데올로기에 세뇌가 돼가지고 이걸 못 받는 사람들은 자기 책임으로 생각하는 거야. 자기가 못나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걸로 생각하는 거야. 예? 근데 최소한의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되는 거잖아. 은행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까 뭐랬어요? 공공의 선을 촉진하고 전체 인민의 이익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야. 예? 근데 거기서 배제가 되는, 은행 이용을 배제되는 순간에 결국 뭡니까? 자산 축적에 제한을 받는 거잖아. 우리나라는요.
예? 자산 축적에 제한을 받잖아. 그렇죠? 돈 많은 사람이 은행을 더 많이 이용하잖아. 쉽게, 싸게. 그렇죠? 자산 불평등에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구조적인 문제잖아요. 은행에 예금만 하고 대출은 못 받아? 웃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자, 이게 이제 소위 교과서에 있는 신용 창조 과정, 예금 창조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이제 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 혐오와 분노가 이렇게 가는 것이 바로 뭐라 했었어요? 자산 불평등이 구조화되면 될수록 이런 게 심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물어야 되는 거야. 정부 재정은 얼마나? 정부가 그러니까 돈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민의 세금을 거뒀고 그다음에 중앙은행으로부터 그러니까는 중앙은행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마련한 재정에 기본적으로 공공성과 인민의 이익을 촉진시키고 있는가? 예?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란은행이 처음 만들 때 영국의 왕이 그러니까 영국 정부가 윌리엄 정부가 뭘 위해서 영란은행을 만들었어? 공공성과 인민의 이익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랬어. 예? 공공성과 인민의 촉진에 그러니까는 정부 재정과 중앙은행이 얼마나 그러니까 가고 있는가. 이거 물어야죠. 예? 이게 되려면은 공공성과 인민의 이익을 촉진시키도록 우리가 방향을, 이걸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재정민주화와 금융민주화인가 제가 얘기하는 평상시에. 이거 안 하면은요. 결국 있는 사람들이 결국 다 그러니까 이거 갖다 챙겨 먹는 거잖아요. 정부 재정을 누가 가장 이익을 보는가. 정부 재정을 누가 갖다 쓰는가. 예? 은행의 돈들을 누가 갖다 쓰는가? 이거 보면 답이 보이잖아요. 예? 근데 중앙은행이 사실상 통제하고 있거든요. 은행에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이 공급한 본원 통화하고, 그다음에 중앙은행이 정하는 지불 준비율에 의해서 결정되게 돼 있어요. 다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거잖아요. 그럼 중앙은행이 은행이 만들어내는 이 대출, 신용의 과정에서 국민 중 일부가 신용 배분에서 소외가 되고 있어. 이게 정당한 거냐고요. 정당한지. 이거 따져야 될 게 아닙니까? 왜 배제시켜야 돼요? 예? 최소한의 권리는 보증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금융이란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그게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신용 배분 과정에서 소외가 되는 순간에 빈곤의 악순환과 자산 불평등은 이건 구조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출발선이 틀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은행을 이용하고 어떤 사람은 이금융권을 이용을 해. 그럼 그 결과는 뻔한 거잖아요. 결과는요. 그렇죠? 이 문제 해결 안 하면.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나라가 이게 1997년 외환위기 때부터 지난해까지요. 파란색 선은 뭐였냐면은 GDP 그러니까 소득의 총액입니다. 반면에 그다음에 이 주황색 선은 통화량이에요. 시중 통화량이요. 보게 되면 처음에는 오히려 GDP가 더 25조 원 정도 더 많았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게 벌어지죠. 벌어져가지고 지금 얼마만큼 벌어진 겁니까? 예? 1608조 원 정도 벌어진 거야. 저 돈이 1608조 원 정도는요, 어디로 갔다는 얘기입니까? 경제활동으로 안 갔다는 얘기야. 예? 근데 저게 어디서 나온 거야? 이게 다 은행에서 이게 순환되면서 만들어진 거라고. 근데 이 돈을 이용 못하는 사람들은 뭐냐고. 이 돈을 이용 못하는 사람들이요. 이 돈을 이용하더라도 차별적으로 이용하는 거. 누구는 싼 금리로, 어떤 사람은 비싼 금리로. 예? 이게 결국은 자산 불평등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봐보세요. 시중의 총통화량보다 예금은행에 그러니까는 이 예금은행에서 담당하는 통화량의 증가율이 훨씬 더 높아요. 더 높다고요. 즉 은행을 누가 이용하냐가, 은행에서 대부분 그러니까 돈들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은행을 누가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출발선이 결정되지는 거예요. 은행을 누가 이용하느냐. 은행 이용 못하는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돈 못 모으잖아. 돈 못 모으잖아요. 그렇죠? 은행 이용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리고 은행을 그러니까 가능한 한은 그러니까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거고요. 자, 중앙은행은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중앙은행은 정부의 은행인가? 정부의 은행이에요, 이거요. 근데 정부 은행 아닌 것처럼 독립적인 것처럼 애들 가고 앉았잖아. 이게 뭐냐? 금융자본의 이게 논리야. 월가의 논리인 거야. 정부로부터 그러니까 이것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예? 시중의 은행자본들에 의해서만 일하라 이거죠. 기업자본들만 위해서 일하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금통위원을 정하는 데 보게 되면은 대한상공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도 한 명 들어가 있고 은행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들어가 있어. 근데 일반 국민들을 대해서 들어가는 사람 없어. 예? 소비자나 노조나 이러는데. 그러면 정부는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민주정부냐 이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중앙은행을 통제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 민주적으로. 예?
사실상 중앙은행이 시중에 전체통화량을 결정한다 그랬잖아요. 왜? 중앙은행 돈을 얼마나 공급하냐, 본원통화를. 그 다음에 중앙은행이 지급준비를 어떻게 책정하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돈이, 공급한 돈이, 통화량이 소득 창출 활동보다도 돈을 낳는 불로소득 창출에 기여해. 그럼 이게 중앙은행 존재 이유에 부합하는 거냐고. 예? 이게 공공선의 촉진을 시키는 거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한국 인민 모두의 이익을 촉진시키는 거냐고, 이게요. 예? 아니잖아요. 중앙은행이 이렇게 탈선해 있는 거예요. 중앙은행이 다수의 이익 촉진보다는, 예? 이 소위 말해서 건설 자본이나 금융 자본들, 이익에 복무하는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할 거냐 이거예요. 이거를 방치하다 보니까 뭐가 생겼습니까요? 자산 증가 속도가 굉장히 몇십 배 빠른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 사회가 혐오와 분노가 그러니까 이게 토양이 자꾸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소외되고 배제된 사람들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불만과, 예? 분노심을 가질 게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게 봐보세요. 본원통화, 이게 한국은행이 금리를 2021년 8월 달부터 올리기 시작했잖아요. 2021년 8월 달부터 금리를 올렸는데도 중앙은행이 발행한 통화량은 지금 최근까지 해가지고 23조 원이 증가했어.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하게 되면 36조 원이 증가했어. 예? 이러니 물가가 되냐고요. 그럼 이 당시에 왜 이게 돈을 이렇게 증가시켰느냐? 왜 이렇게 돈을 증가시켰냐? 작년에 이때 여러분들 증가시킨 게 이게 누구 때문에 했었습니까? 예? 작년 하반기에. 당시에 여러분들 김진태 사태 이후에 건설자본, 금융회사들 그러니까 자금난에 시달리고 그러면서 그때 한국은행이 지원에 투입됐었잖아요. 예? 신용경색 이거 가면서. 그러면서 돈이 이렇게 투입되다 보니까는 물가가 안 잡히지. 예? 물가가 안 잡히죠. 긴축 속에서도 시중 통화량이 287조 원이 증가했어. 287조 원이. 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예? 21년 8월 달부터 올해 3월 달까지 거의 300조 원이 증가했다 이겁니다. 시중 통화량이. 이거의 수혜자는 누구냐고요? 이거 수혜자 누구냐고요? 전체 국민입니까? 대다수의 국민이냐고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 이 300조 원 증가한 것을 누가 수혜를 입었냐고 이거요. 이거 영란은행이 만들 때는 공공선을 촉진하고 인민의 이익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걸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냐고요, 이게요.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이거 제대로 정상화 안 시키면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이 구구적인 토양, 그리고 다 그러니까는 이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파편화되는 것은 이거 막을 수 없어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봐보세요. 금리를 인상하는 시기에 미국은 그래도 양반이야. 예? 본원통화가 연준이 찍어낸 돈이 5,400억 달러 이상이 줄어들었어. 총 통화량은 1조 한 4천억 달러 이상이 줄어들었어. 이게 정상이잖아, 그래도. 예? 우리나라는 이것조차도 안 되는 거야.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찍어낸 돈을 누가 가졌냐 이거야. 누가 가졌냐. 예? 누가 수혜자냐 이거예요. 예? 누가 수혜자냐 이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국민들은 물어야 되죠. 따져야 되죠. 그리고 이걸 정상화 시켜야 되죠. 우리 사회 전체의 공공선과 국민 전체의 이득을 위해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물어야죠. 이거 안 하면은요, 자산 불평등은 영원히 그러니까 이거는 해결 안 되고, 그러면 우리 사회는 기본적으로 이 혐오와 분노는 해소가 안 되집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에 극우주의의 바로는 그러니까 파쇼 이런 것들은 항상 있는 거죠. 왜? 나 진짜 뭐 더러워서 못 살겠, 이 사회에 대한 불만과 불평. 예? 그리고 세습사회가 되는 거잖아요. 세습사회가. 이런 사회를 어떻게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 학생들한테 물려주냐고요. 예? 그렇죠? 바로 이거인 겁니다. 예? 이거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정치에 혐오증을 이렇게 쇠뇌시키게 만들면 거기에 길들여지고, 그러면서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그 침몰에서 가장 희생을 그러니까 결국은, 예? 우리 선량한 국민들 대다수 힘없는 국민들이, 예? 당하는 거고, 항상 피해는요. 반복되잖아요. 반복. 항상. 예?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할 거냐고요. 예? 제가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이유가, 이거 만약에 안 바뀌면요, 민주당 정권을 바뀌든 무슨 정권을 바뀌어도 이거 안 바뀌면요, 우리 사회 지금까지 이 소위 말해서 이 혐오화가 진전되는 것은 이거 못 막습니다. 예? 못 막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다 국민들이 자기 못난 탓을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그 속에서 그러니까는
말 그대로 개돼지처럼 길들여져 가지고 살아가니까는 예? 그리고 그 속에서 파편화 시키면서 예? 서로 그러니까는 저기 저 물어뜯게 하고 예? 그게 뭡니까? 악이 다툼하는 지옥이지. 그렇죠? 이거를 끝내야 됩니다. 이걸 끝내야 돼.